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요. 우리 자주 쓰이는 외래어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크게 관심 갖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모르고 영영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단어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네, 오늘 배울 것들인데요. 오늘 오징어 게임, 캐시백 요새 뉴스에 엄청 나오죠. 헝다, 그룹, 테이크아웃, 컵홀더, 벌크업, 피톤치드, 크롭톱, 워밍업, 애드리브 이 10가지 단어에 대해서 그냥 단어 뜻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원이라든지 요게 왜 요새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다루었던 외래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새 뉴스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보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오징어 게임 뭐냐면요, 넷플릭스라고 있죠. 우리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내가 원할 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 유료 서비스 있죠. 그거를 거기서 만든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 요새 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징어 게임 인기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대요. 이 드라마 하나 때문에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CNN에서 오징어 게임 끝내준다라고 호평을 하기도 했고요. 신드롬 넘어 광풍으로 82개국에서 1위를 올킬했답니다. 오징어 게임 인도만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83개국, 82개국 여기 나와 있으니까 83개국에 아마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런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3개국 중에서 인도 빼고 82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컨텐츠 순위 1등을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저쪽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보는 거고요. 프랑스, 독일, 아프리카, 북미, 저기 호주 대륙 할 거 없이 전 대륙에서 한국인이 만든 한국 사람들만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인도는 지금 2등이라고 하는데 또 얼마 지 않아 1등으로 올라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재미를 저는 이제 느끼지는 개인적으로는 못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센세이셔널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간단히 인터넷에 나온 정도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자면, 생활이 어려운 빚에 쫓기는 456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1등 하면요, 456억의 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1억씩. 대신 게임하다가 지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게임이 우리 어릴 때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요런 류의 아주 좀 단순한 형태의 게임들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돈과 죽음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걸 좀 다뤘고요. 오늘 정오의 사서함에서 이 오징어 게임 보고 제가 어떤 거 느꼈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고, 간단히 좀 넘어가 보자면요. 올해 할로윈 데이 복장을 찾았답니다. 할로윈? 네, 조만간 제가 한번 더 다룰게요. 이 할로윈 10월달에 있죠. 네, 여기 우리 어떤 분장해가지고 호박 모자도 쓰고 귀신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사탕 얻으러 다니고 이런 아이들 하는 거 할로윈 복장, 이 오징어 게임에 나는 복장하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주연 배우는 이정재 씨입니다. 이정재 씨고요. 오징어 게임 의상도 인기다. 오징어 게임이 뜬 이유는 무의식 속 허탈감이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근데 이 자본주의의 사회라는 게 옛날 때 신분사회 때도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내 신분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는 우리들도 출발선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산 여하에 따라서 출발선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는요,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얻고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노력과 내가 받는 성과가 좀 사람 간에 좀 다르다 보니 그런 데서 오는 좀 허탈감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오징어 게임이 팡 찔렀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좀 잔인한 장면도 꽤나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뭐랄까요? 조금 이제 긴장감도 있고 넘치고 그런데 조금 좀 다 보고 나면 조금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거 드라마 봐서 너무 좋았어 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내가 꼭 찾아봐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막 말해서 꼭 찾아봐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캐시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외래어 강의하려고 외래어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뭐 매체에서 볼 때마다 수없이 많은 리스트를 정리해 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슈되는 것들 뭐 이렇게 뽑아 오기도 하고 예전에 적어놨던 것들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요건 이제 조만간 해야지라고 됐던 리스트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저를 좀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느냐? 네, 이 캐시백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는데 일단 캐시백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알아보자면 cash라고 하면 현금이에요. back은요? back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백은요, 내가 쓴 어떤 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드 회사에서 예전에 우리 OK 캐시백 들어온 적 있으시죠?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뭐 카드를 쓰든 어디 가서 돈을 썼을 때 그 돈의 일정 부분을 현금 같은 형태로 돌려드려요 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카드사 포인트 뿐만 아니라 뭐 쇼핑하시는 네이버 같은데 이런 데서 쌓인 포인트들도 진짜 현금으로 캐시 back 하실 수 있게 법이 개정이 좀 돼 있어서 포인트 카드사 포인트 현금으로 그냥 입금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 신청하세요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월 10만 원이냐?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 재난지원금 한번 이렇게 했죠. 25만 원짜리요. 그거 하고 나서 소비를 더 늘리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2분기라고 하면 456달에 쓴 내가 카드를 썼다라고 하면 뭐 월 평균 제가 100만 원을 썼어요 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10월달, 11월달 두 달에 걸쳐서 돈을 더 쓰게 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포인트인지 그 현금처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든지 이런 걸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국민카드 앱 켜가지고 신청해봤는데 신청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했어요.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제가 점심 식사하고 나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고 뭐 신청이 잘 됐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또 면세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 뭐 예를 들자면 쿠팡 같은 것들은 네, 돈 쓰는 거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방법을 좀 보자면요. 100만 원을 내가 원래 썼는데 내가 10월 달에 153만 원을 썼다라고 해요. 그러면 쓴 돈에서 3만 원을 제외하고 전달 기준 3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원 중에서 10% 그러니까 5만 원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어때요? 복잡합니다. 한 번 더 계산해보면요. 내가 평소에 200만 원 쓰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 달에 306만 원 썼어요. 그럼 6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이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막 뭐 이렇게 뭐 제가 쓰는 돈에서 마트도 빼고 인터넷도 빼고 하면은 사실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신청해서 나쁠 거는 없겠다. 근데 뭐 크게 소비를 늘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요, 신청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캐시백이라는 게 정부에서 원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도 쓰죠. 카드 캐시백 시행과 위드 코로나라는 기사도 있었죠. 네, 방금 거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은요, 사용처 넓어진 신용카드 캐시백. 네, 여러분 신용카드를 내가 많이 쓴다라고 하신다면 이 캐시백과 같은 포인트 제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전 뭘 좋게 좋았었냐면 제가 예전에 결혼했을 때 그때는 그 카드사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있죠. 그거 적립해주는 카드들을 많이 발행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혼수 사야 되잖아요. 막 돈 엄청 쓰잖아요. 그거랑 뭐 이것저것 쓰는 걸 그 카드로 다 긁었더니 저 이제 카드 예전에 회사에서 출장 다닐 때 쌓인 것보다 더 많은 카드 마일리지를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보기 힘들어 하시면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카드사 전화해서 물어보면 좋은 혜택 많거든요. 그거 좀 알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간단하게 정오일사선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정오일사선은요, 월, 화, 목, 금 여러분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가 발신해드립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오늘 거는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거 보고 느낀 점 같은 것들 여러분이랑 좀 나눌 거고요. 지난번에는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클래식과 이 사람의 이제 인생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뭐 명작 영화라든지 명작 소설도 알아보고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요. 다양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책 보거나 굳이 신문 보지 않으셔도 요거 들으시면 충분히 상식 있게 또 교양 있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한 9분, 8분, 9분, 10분 정도에 되는 녹음 파일을 4번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료이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링크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헝다그룹 하고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헝다그룹까지만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3가지 알아보고 그 뒤로는 외래어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헝다그룹이라는 그룹의 이름을 들어볼 일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구 보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헝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축구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광저우 헝다에 뛰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들어는 봤었는데 요즘 이 헝다그룹의 부실 문제로 좀 문제가 많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 있는 대기업이다. 근데 뭐 하는 업체냐면요.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우리나라도 뭐 집값 어마어마하게 물론 올랐습니다만 중국을 예전에 2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업체가 90년대 말인가 뭐 생긴 걸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중국이 그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고 부동산은 더더더더 낮았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 그러니까 개발권을 따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올리고 뭐 빌딩들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커진 기업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체 지금 2위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헝다그룹을 소유한 회장은요. 한때는 중국에서 가장 부자 그 순위에도 올랐었다고 해요. 근데 이 헝다그룹이 지금 위기,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빚을 냈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는 걸 발행했는데 이 채권에 대한 이자 같은 것들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라고 뭐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기사 간단히 보고 간단히만 이야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 급등에다가 중국 헝다 위기까지 세계 증시 시계 제로래요. 시계 제로, 이제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미국도 미국 금리가 급등하지는 않았죠. 이제 뭐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중국 헝다그룹이 넘어가게 된다면 예전에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 큰 기업이 하나 망하면서 금융 위기가 왔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2008년도에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아주 큰 은행이 그러니까 모기지론 그 집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서 한번 파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됐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좀 있고요. 뭐 이거 헝다그룹 망해봐야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밑에 보면요. 셔다운 넘긴 미국 헝다 위기 이어서 중국 최악 전력난이래요. 뭐 많은데 뭐 셧다운 중국에서 미국에서 뭐 일들이 좀 있었죠. 예산 때문에 일이 있었고 이거 이런 일 자주 있기 때문에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전력난이 있대요. 이 전력난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가을 미세먼지가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네, 중국에서 안 날라오면 미세먼지가 크지 않은 것 같고 헝다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355조 원의 부채가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돈을 이제 이자 낼 돈이 없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이게 세력들이 중국 워낙 크다 보니까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이 헝다그룹이 밀어주고 있던 사람과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권력 경쟁을 하면서 니네 돈줄 끊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헝다그룹 이렇게 목을 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뭐 그 사정에 대해서까지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헝다그룹 자꾸 나오면 중국에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한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회사가 무너지면 조금 꽤나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테이크아웃 뭡니까?
네, 테이크 어떤 거 취하는 거예요. 아웃은요, 바깥쪽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말이 제가 그 친절한 대학교에서 영어 강의할 때 여러분께 참 많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걸 보통 우리는 뭐 온 사방 팔방 그 우리나라에서는 다 쓰고 있죠.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걸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카페에서도 뭐 감자탕집에서도 순댓국집에서도 다 테이크아웃 해갈게요라고 하는 말이 통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요거를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 이제 미국 가면은 특정한 경우에만 쓰이고 많이 안 쓰고요. 보통 to go라고 많이 써요. 제가 밑에 초록 색깔로 해놨죠. TOGO라고 해서 to go라고 많이 쓰고요. 아니면 take away라고 조금 뭐 쓰셔도 전혀 상관없는 표현, 뭐 영국식 표현인데 take away라고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뉴스 한번 볼까요? 제각각인 take out 컵 재질이래요. 이거 커피 가지고 갈게요 하면 우리 일회용 컵에 주죠. 어떤 데는 플라스틱에다 주고요. 어떤 데는 종이컵에다 주고, 뭐 이거 문제다. 테이크아웃 워낙 많이 하니까 환경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 테이크아웃은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휴게소 최근에 추석 때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잠깐 여행을 갔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보통 그런 걸 선호하세요.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을 떠나서 오는 날도 보통 우리 저기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나 콘도 같은데 체크아웃 하는 시간이 11시잖아요. 근데 막 8시 이럴 때 이제 또 나와서 집으로 와요. 그럼 차가 하나도 안 막히거든요.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6시였나 뭐 일어났죠. 일어나서 근데 거기서 밥을 해먹고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휴게소 가서 밥 먹어야지 해서 휴게소를 딱 갔는데, 이 휴게소 오랜만에 왔더니 휴게소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음식 파는데 아예 닫았었어요. 그랬던 것 같고, 그 이제 앞에 간식 같은 거 팔잖아요. 막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핫바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먹는 데가 아주 이제 야외에 있는 테이블 일부에서만 취식할 수 있어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서 그 야외 테이블을 잡고 음식을 날라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금 식사는 안 되지만 그 식사를 테이크아웃 가지고 와서 차량이라든지 야외 테이블에서 드시는 건 가능하다는 뉴스가 있고요. 테이크아웃으로 새 활로 찾는 급식 업체. 그래요. 급식 학교에 애들이 안 와요. 급식 업체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급식 업체에서 도시락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간단하게 이거 대부분 다 쓰실 줄로 알고요. 그냥 커피숍 가서 드시고 가세요라고 하면요. 아니요, 가지고 가요 라고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테이크아웃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완벽하겠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여러분, 네, 카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골판지로 된 요 종이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네, 요 녀석을 컵 홀더라고 하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컵 홀더라는 단어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홀드와 홀더 다른 뜻도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컵 홀더는 아까 보셨던 그 골판지 형태의 컵 홀더예요. 네, 이 골판지 형태의 컵 홀더 왜 씌울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너무 뜨거운 음료를 직접 종이컵에다 탁 잡으면 뜨거워. 그렇기 때문에 씌우는 걸 거고요. 또 아이스 먹다 보면요. 아이스 거기 이제 컵이 차갑기도 하고 차다 보니까 그죠? 거기 이렇게 이슬 같은 거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맺히죠. 그래서 막 흘러내리니까 보통 우리 컵홀더를 쓰는데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골판지를 컵홀더라고 써요. 컵은 다 알고요. 홀더라고 하면 가장 아래줄 초록 색깔 보시면요. hold라고 하는 게 잡다예요. 잡다라는 뜻이 hold이고요. 우리가 영어에다가 뒤에다가 er 붙이면 뭐가 되죠?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뜻이 바뀝니다. hoarder 하면요.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산, 아니 어떤 물건에 대해서 홀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잡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요걸 이제 물건에다 쓰면 어떤 걸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치하는 걸 홀더라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컵홀더를 여기 뭡니까? 뜨거우니까 넣는 그 종이 그거라도 컵홀더라고 했지만
실제로 컵을 끼울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극장이나 아니면 고속버스, 뭐 기차 같은 거 타면 옆에 컵 끼울 수 있는 요런 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다 컵을 딱 끼우면 실제로 얘가 컵을 hold, 잡고 있을 수 있죠. 그런 녀석들도 컵홀더라고 해요. 한번 기사 볼까요? 어떤 데가요? 컵홀더에 코로나 블루 예방 문구를 써놨대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는 뭐죠? 외래어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알고 있죠? 네, 파랑색은 우울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같은 거 얘기해요. 저도 막 가끔 좀 답답할 때 있어요. 컵홀더 이용해서 소방 홍보 눈길이래요. 네, 어떤 소방서에서 컵홀더에다가 어떻게 하면 소방 안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 불나는 사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소방을 홍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라떼에 없는 컵홀더, 아메리카노에는 왜 끼울까요? 라고 돼 있는데, 네, 아메리카노가 더 뜨겁습니다. 아메리카노에는 끓는 물 넣고요. 네, 라떼에는 끓인 거품 있는 우유 넣잖아요. 그죠? 우유를 넣기 때문에 우유가 아무리 끓여도 물만큼 뜨거워지진 않으니까요. 파울 타구가 정확히 컵홀더에 꼬리냈대요. 네, 요런 기사도 있었는데, 자, 우리 컵홀더 이제 보면요, 유모차에도 달려 있어요. 저도 아이 요거 했을 때 컵홀더 달아놨었는데, 왜냐면 보통 이제 커피 같은 거 한 잔 하면서 유모차 많이 미는데 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끼워 놓을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기계예요. 여기다가 탁 놨어요. 이 손 컵 홀더입니다. 자동차에도 있고 극장 좌석에도 있는 그 녀석을 우린 앞으로 어떻게 부른다? 컵 홀더.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요, 자, 이런 말 써놨어요. 이거 안 주는 데들 있어요. 컵홀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골판지 받으실 수 있고요. 키친타올 홀더도 있어요. 해석해보면요, 키친타올을 잡아놓고 쓸 수 있도록 집에 보면요, 이렇게 뾰족한 거 있어. 키친타올 꽂아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키친타올 홀더에다 키친타올 껴서 돌돌돌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녀석 이름은 키친타올 홀더예요. 캔들 홀더라고 있는데, 캔들은 초비죠. 양초 같은 거 잡을 수 있는 거. 키홀더는요, 차키 같은 데 달려있는 거, 그런 거 있죠. 네, 요런 것들을 홀더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bulk up이라는 단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게 지금 외래어를 찍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 외래어 지금 51강 가고 있고요. 이 기초영어 채널에서 외래어를 여러분이랑 강의할 날이 제 생각에는 많아야 한 2달 정도만 외래어 강의할 거고, 그러니까 뭐 7, 8편 정도 더 나오겠죠. 그 이후에는 다시 이 채널에서 아주 쉬운 영어부터, 이제 친절한 대학 채널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하려고 하고요. 벌써 51강이니까 여러분께 510개 정도의 외래어를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알아야 되는 외래어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속도보다 새로운 외래어를 사람들이 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요새 이제 건강에 관심 많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 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바디 프로필이란 거 찍죠. 내 몸, 어릴 때 이렇게 멋졌어, 하고 막, 여성분들 같은 경우 수영복 입고 뭐 찍고 그런 거 있는데, 헬스장 가고, 뭡니까? 필라테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내 몸을 가꾸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이 되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용어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벌크업인데, 남성분들이 많이 쓰죠. 근육 증량을 위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을 벌크업이라고 해요. 저도 작년 요맘때쯤 운동을 시작했다가, 얼마 오래지 못해서 저도 이제 포기라기보다는 다른 운동을 제가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운동 하는데 시간을 좀 뺏겨가지고 많이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부터 다시 저도 조금 다시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PT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남성분들이 근육을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벌크업이라고 해요. 밑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남궁민이란 배우죠. 약물 논란을 불렀을 정도로 놀라운 벌크업을 했었다고 하고요. 다시 벌크업 했나? 슬림 몸매, 아주 좀 이렇게 좀 마르고 길쭉길쭉한 그 몸매가 넓은 어깨에 듬직한 뒤태를 자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찌는 보충제를 통해서 벌크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죠. 다들 이상적인 몸매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다면
빼려고 다이어트 열심히들 하시고요. 또 내가 조금 적다면 살찌고 벌크업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벌크업으로 체격 키우기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와 있는 사이트도 있었고요. 자, 이 벌크업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펌핑이에요. 우리 펌프라고 하면 뭐죠? 네, 물펌프 같은 거 하면 펌프를 팍팍팍팍팍 눌러서 어떤 걸 팍팍팍팍 불리죠. 뭐 튜브에다가 그 바람 넣는 것도 펌프 탁탁탁탁 누르면 팍팍팍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운동을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그 여기 이제 몸에 혈관들 있잖아요. 혈관에 피가 막 확 공급이 돼서 여기 운동한 부위가 펌핑이 되어서 마치 펌프로 공기 넣은 것처럼 혈액이 빵 몰려가지고 단단해집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가라앉아요. 네, 그런 걸 막 운동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젊은 친구들 펌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운동 관련해서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실 텐데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네, 도핑 테스트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을 먹거나 뭐 먹는 거겠죠. 맞거나 하면 아주 조금만 운동해도 막 근육이 막 그러니까 위에 보면 남궁민 씨가 약물 논란이 불렀다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막 커지다 보면 저거 그러니까 그 몸에서 운동을 해도 이게 잘 안 크는데 약 맞고 하면 바로 빡 커진대요. 물론 굉장히 간이나 신장 같은 데 무리가 가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뭐 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스테로이드도 있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스테로이드제라고 해서 호르몬 뭐 이렇게 들어간 거 하면 뭐 염증 같은 거 났을 때 피부 연고로도 바르고 치료 용도로도 쓰이는 좋은 스테로이드도 있다라고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벌크업까지 했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말 알고 계신 분들이면요, 피톤치드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죠? 네, 뭔가 그 빽빽한 숲 속에서, 자연 경치 좋은 곳에서 숨 쉬는 그런 느낌 나시면 피톤치드가 맞아요. 네, 이 피톤치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식물이 내뿜는 살생 효능을 가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래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요,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근데 식물도 살다 보면 자기한테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곰팡이가 식물에 펴요. 그럼 식물이 어떨까요? 곰팡이 폈으니까 나는 죽어야지 꽥 하면 그게 식물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 것처럼 식물에게 해로운 물질들, 생물들을 죽이기, 살생, 죽이기 위해서 식물들 스스로 방출하는 유기화합물이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피톤치드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뭐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뭐 메타세콰이어 그 길이라고 있는 막 나무들 숲 울창한 그런 데 가면 피톤치드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 피톤치드라는 건 맞아요. 물론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원래 뜻은 식물들이 해로운 것을 죽이기 위해서 내뿜는, 그러니까 이 녀석들도 지금 피톤치드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얘들이 내뿜어 봐야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소량이에요. 한번 기사 볼까요? 피톤치드 마시며 힐링하세요. 힐링. 이게 좀 쉬라는 거죠. 치유하라는 말이죠. 산속에서고요. 피톤치드 가득 편백나무 숲으로의 여행. 어떤 회사에서요,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수를 기증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오는 편백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피톤치드를 좀 더 뭐 좋은 거 없을까 하다가 국립산림연구 뭐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봤더니 거기서 이제 피톤치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라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피톤치드는 편백나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네,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도 내뿜고요, 쟤도 내뿜고요. 피톤치드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5,00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숲으로 가서 피톤치드가 나온다. 맞는 거예요. 편백나무에서만 피톤치드가 나온다. 틀린 거예요. 밑에 써놨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해충 등을 퇴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엔 어떤 생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요. 이 피톤치드라는 말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 많은 업체들에서 피톤치드가 들어갔다, 뭐 피톤치드 칙칙칙칙 스프레이 같은 거 뭐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내에서요 피톤치드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호흡기에
안 좋고 호흡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톤치드라는 말 보셨으면 산에 가면 나오는 성분, 그 성분 중에 사람한테 유익한 것도 물론 있지만 산에 가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는 건 정확히는 피톤치드 때문은 아니고요. 산이다 보니까 먼지도 적고 또 공기도 산소도 농도도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소도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초록 색깔 보면서 여유롭게 걷다 보니 좋아지는 거지 100%이 피톤치드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칙칙 뿌리는 거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 우리 이제 나 유식해. 피톤치드 그러면 피톤치드 이게 원래는요. 이 피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식물들과 관련된 거고요. 이 사이드라고 하는 게 치드라고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이제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내뿜으면 죽이는 그런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 두 여성분이 있습니다. 두 여성의 공통점은요. 네, 이 배꼽이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짧은 티셔츠 같은 거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티셔츠 이름이 뭘까요? 퀴즈. 다음 장이요. 네, 배꼽티 아니에요? 네, 배꼽티도 맞을 수 있어요. 옛날 때는 우리 이거 배꼽티라고 했고요. 이 배꼽티 언제 입었나요? 제 기억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쯤이 아닐까 싶어요. 젊은 여성분들이 배꼽티라는 걸 입었고 예전에 보면 그 남자셋 여자셋에 나왔던 이선정 배우가 배꼽티를 입었던 기억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랐었는데 그 시기를 따져보면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배꼽티라는 걸 입었었고 지금은 이 배꼽티라는 거를 첫 번째 기사 보자면 엄마는 배꼽티, 딸은 크롭티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크롭이라고 하는 크롭이라고 읽는데 이 크롭 톱이라고 요새는 배꼽티를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요. cro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식물, 작물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crop을 작물이라고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죠. 이 crop은 언제 쓰느냐면 그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잘라내는 걸 crop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보시면요. 제가 2편인지 모르는지 2편인지 늘 헷갈리지만 어느 편인가 강의 자료가 있고 저는 잘려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여러분 오늘도 일쌤입니다 하고 딱 인사드렸을 때는 전체 화면이었다가 제가 이 화면을 크롭했어요. 잘랐습니다. 잘라서 강의 자료를 한쪽 편에 넣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뭔가를 사진이나 이런 거 자르는 걸 크롭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크롭 탑이라고 하면 탑이 뭐예요? 네, 우리 탑 보통 최정상에 있는 거 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탑의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 상하이라고 얘기하죠. 상의, 탑. 위에 입는 옷을 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크롭 탑 하면 내 상체를 마치 우리가 사진이나 비디오를 댕공 자르는 것 마냥 그죠? 탑을 자른 거예요. 어딜 자릅니까? 위에 자른 거 말고 아래를 잘라서 네, 배꼽티 같은 거 입는 걸 배꼽티를 크롭 탑이라고 하고 요거 영어로 맞아요? 네, 영어로 맞아요. 콩글리쉬 아닙니다. 그래서요, 엄마는 배꼽티를 입었었는데 딸은 크롭티를 입는다. 돌고 도는 패션 유행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 이제 저 한창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바지 펑퍼짐한 거 안 입었잖아요. 펑퍼짐한 거 입으면 어떤 느낌이었냐? 아버지 양복의 바지가 너무 펑퍼짐했다. 그래서 젊고 세련된 사람들은 뭔가 이태리 사람들처럼 바지가 딱 달라붙는 거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양복 바지도 그죠? 대부분 다 슬림 핏이라고요. 슬림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 입어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그 펑퍼짐한 바지 입는데요. 저기 펑퍼짐한 바지 언제 입었었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입었던 거예요. 그 똥싼 바지라고도 했거든요. 그 펑퍼짐한 바지 해가지고 바지를 여기 좀 내려 입었죠. 그리고 바지를 끌고 다녔어요. 동네. 그래서 청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청바지를 끌고 다니니까 이게 찢어져서 이렇게 막 나왔었죠. 뭐 동네 청소 네가 다 하고 다니냐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바지를 입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촌스러워 했다가 다시 요새 뭐 배꼽티나 그런 90년대 후반 스타일 패션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니트 크롭톱 입고 드러낸 잘록한 허리, 크롭톱 입고 힙한 포즈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다 그냥 배꼽티예요. 수많은 하이틴 스타들의 크롭톱 패션. 그러니까 요새 그 연예인들 특히나 하이틴 스타
젊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크롭톱을 입고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여기 홍대 합정 이쪽 근처에서 일하는데요. 출퇴근할 때 보면은 이 크롭톱 입으신 여성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싸 패션으로 돌아온 크롭톱 완판. 인싸 뭐죠? 그냥 뭐 인기 있는 인사이더,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 있는 되게 활발한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활발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입는 패션으로 돌아온 배꼽티 패션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제 두 단어 남았어요. warming up 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 흔히 warming up이라고 해요. 이 warming up이 뭐냐면 운동하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랫줄에 보시면 warm up 이랑 warming up 써놨는데 둘 다 뭐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우리 warm이라고 하면 뭐죠? 따뜻한이에요. 따뜻하게 몸을 올리는 건데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근육 통증 느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달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오랜만에 빠르게 달리고 나면 뭐 길게 뛰지 않고 50m만 전력 질주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종아리랑 허벅지랑 엄청 땡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워밍 업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근육을 스트레칭도 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펌핑할 때 우리 피들이 돈다고 우리 몸을 이렇게 막 쭉쭉 피고 가벼운 운동하면서 피가 몸에 돌게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진 이후에 그 근육을 사용해줘야만 근육에 탈이 안 납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을 갑자기 강하게 사용하면 근육이 어때요? 아파요. 네, 아픕니다. 그래서 이 워밍업을 운동에도 쓰이지만 다른 분야에도 좀 쓰이는데 운동으로 쓰이는 거 한번 볼까요? 워밍업과 스트레칭은 중요한 절차래요. 네, 맞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이 워밍업 안에서 다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귀찮더라도요. 저는 이제 보통 운동하기 전에 최소 5분 이상은 워밍업을 하는데 보통 10분씩 해요. 네, 10분 정도 워밍업을 하고요.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손흥민 동료와 워밍업 한다. 축구하기 전에 하는 거 사진 찰칵찰칵 찍힌 거들 있고 류현진 워밍업 피칭에서 삐거덕 거렸대요. 연습 피칭하다가 삐거덕 거린 거죠. 그리고 고사 직전 지방공항 국제선 위드 코로나 국면서 이륙 워밍업 어떤 느낌입니까? 네, 해외로 못 가요. 해외로 못 가는데 지방공항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사 직전이었어요.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륙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마치 사람이 준비 운동하듯이 워밍업에 들어갔다. 아니면 밑에요. 워밍업 마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1일날 정식 출범된다고 나와 있는데 뭐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밍업이라는 게 써 있으니까 준비 운동 같은 거 했겠구나. 저도 여러분께 강의 찍기 전에 물론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웃으면서 잠깐 카메라 앞에서 1, 2분 정도 있어요. 왜냐면 그 웃었던 거 가지고 이제 썸네일을 만드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워밍업이 되겠죠. 저도 이렇게 목도 한번 가다듬어 보고요. 준비 운동처럼 하는 그 warming up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는 것들 warming up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뒷장은요 adlib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우리 adlib라고 해서 TV에 나오면 어떤 뜻입니까? 네, 즉흥적으로 하는 어떤 대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TV에서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요.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보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라고 해서 예능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대본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본을 읽고 나와서 그 대본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대본대로 더 많이 흘러가겠죠. 근데 그 상황에 맞게 배우가 그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대본에는 없었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애드리브라고 해요. 그리고 연주를 할 때도 있잖아요. 악보가 다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 하다가 여기에 다른 어떤 의미나 다른 무언가를 넣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악보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넣어서 하는 연주도 애드리브 연주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애드리브는 그 정도 2개 정도로 쓰이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연기를 선보이다가 폭풍 애드리브를 했대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뺨을 탁 맞았어요? 흥까지만 하면 되는데 팡 흥 맞고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요거 애드리브가 되는 거고요. 런닝맨에 나오는 지석진 씨한테 에이 애드리브 약해라고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영화 신세계 혹시 보셨습니까? 이것도 엄청 유명한데 전 사실 아까 오징어 게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잔인한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황정민 씨가 들어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외치는 씬이 있는데 그것도 애드리브였고 현대음악을 즉흥 연주로 풀어낸 방식이 인상 깊었다라고 어떤 연주를 누군가 평가했는데 그 즉흥 연주가 바로 애드리브고요. 유희열 씨가 수준급 건반 연주와 애드리브를 선보였다라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애드리브 많이 해요. 애드리브가 없으면 저는 사실 강의 운영이 안 되겠죠. 이렇게 강의 자료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야기들, 그때그때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는 이야기들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에 더불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40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사실 이거 듣는다고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요, 영어 공부에 한이 서려 있다거나,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많이 하시겠지만, 이 외래어 시간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놓으면 어디서 누가 이런 거 안 알려주니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제가 강의 자료 만들 때마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한 2달 정도 여러분이랑 더 열심히 좀 남은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